자, 청동기 문화에 대한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말 그대로 청동이라고 하는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기존에 쓰던 돌을 쓰지 않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사실은 구석기, 신석기 때도 금속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지만 사용할 줄을 몰랐어요. 왜냐? 금속은 말 그대로 녹여야 하거든요. 이 금속을 이용을 하려면요. 뭐가 중요하다? 네. 금속은 기본적으로 불이 필요해요. 불. 불을 이용해서 녹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말은 이 불을 다루는 기술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금속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이 불을 다루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속 중에서도 가장 어떤 금속이냐, 수많은 금속 중에서도 녹는 점이 낮은 금속을 먼저 인류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녹는 점이 낮은 금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대표적으로 구리나 순동이 있어요. 이 구리나 순동이라고 하는 이 금속은 다른 금속에 비해서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쉽게 녹일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다? 바로 무르다라는 겁니다. 무르다 보니까 도구로 이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청동입니다. 자, 청동은 어떻게 만드느냐? 청동이라고 하는 건요. 자, 이 청동을 만드는 방법이 일단 구리에다 다른 금속을 섞어요. 주석이나 뭐 아연이나 이런 것들, 요런 것들을 섞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합금이라고 부르죠. 네, 합금을 하게 됩니다. 이 합금을 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합금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 자, 하나의 금속이 아니에요. 청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금속이 필요하죠. 이 말은 여러 금속을 구하는 게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구하기에 어려움. 그러면 두 번째, 구했다고 쳐요. 구했는데 그 다음은 이 여러 금속을 그냥 아무 때나 막 넣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를 맞춰야 되느냐? 바로 비율입니다. 어, 각각의 금속을 몇 퍼센트씩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비율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죠. 즉, 이런 금속들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구했다 하더라도 비율을 잘 맞춰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만들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죠. 아무나 사용할 수 없던 이 청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렇기에 자, 이 청동을 가진 정동 소유자는 과연 어떤 사람? 바로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 네, 바로 특별한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특별하다는 것은 곧 뭐가 되느냐? 특별한 사람이란 말은 바로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청동기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요. 바로 이 권력자가 등장한다. 즉, 계급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청동이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 때 도구와 생활 모습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청동기 시대 때 먼저 도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동기 시대는요, 기원전 2000년경부터 만주 한반도에서 청동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청동기라고 하는 게 만들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었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정리할 것 첫 번째는요. 청동기 시대의 도구입니다. 도구. 자, 청동기 시대 때 사용했던 도구는 무엇이 있을까? 자, 청동기 시대 때 도구를 먼저 살펴볼게요. 당연히 청동기 시대니까 도구는 뭐를 사용했다? 당연히 청동기를 사용합니다. 청동기. 자, 어떤 청동기가 있었느냐? 대표적인 청동기를 얘기를 하자면요. 먼저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있어요. 비파형 동검. 동검이죠. 청동기로 만든 칼입니다. 비파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그리고 거울이 있어요. 거친 무늬 거울이에요. 왜 거친 무늬 거울이냐? 처음에는 무늬를 만들 때 이렇게 예쁘게 그 금속 표면을 다듬어야 하잖아요. 다듬는 기술이 많이 없었겠죠? 네.
그다음은 청동방울도 있어요. 여러분들 청동방울도 있고요.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엄청 많습니다. 네. 이런 등등등등 요런 대표적인 청동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청동기 유물은 과연 어떻게 사용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생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도구는 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구하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only 누구만 사용한다? 자, only 이것은 지배계급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배계급의 어떤 장신구나 또는 뭐 무기 이런 것들로 사용해요. 지배계급들의 장신구, 무기 또는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사용 도구로만 사용을 했었어요. 즉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곳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실 거. 자,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사용했다? 바로 올. 죄송합니다. 네. 자, 누가 사용했다? 바로 포인트는 지배계급입니다. 지배계급이 사용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동기는 생활도구로 사용을 안 했죠. 그러면 과연 청동시대 때 생활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생활도구는 뭐를 사용했느냐? 여전히 생활도구는 간석기를 사용을 합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사용되어 왔던 간석기를요 사용하는데 이때 간석기는 신석기 시대보다는요 좀 더 다양해져요. 다양하고요. 그리고 좀 더 정교해집니다. 그러면서 신석기 시대 때 썼던 간석기가 그대로 이용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물 공부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신석기 시대 때도 간석기가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청동기 시대 때도 여전히 생활도구로는 간석기를 사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뭐다? 자, 구석기 시대 때 간석기와 신석기 시대 때 간석기의 차이는 무엇일까? 다른 유물은 뭐가 있을까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간석기 하면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반달 돌칼이라고 불리는 칼이 있어요. 네. 반달 모양으로 생긴 돌로 만든 칼입니다. 반달 돌칼은요, 주로 뭐를 할 때 썼느냐? 얘는 주로 추수용 도구예요. 추수. 네, 추수를 하거나 이제 뭐 곡식의 이삭을 자용할 때 쓰던 주로 석기였어요. 그래서 여전히 농기구나 생활도구로는 간석기를 사용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우리 토기를 살펴볼까요? 토기. 네. 그 다음 신석기 때 우리가 토기가 등장했었죠, 여러분들. 자, 잠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참고로 우리 신석기 때 토기를 잠깐 볼까요? 네. 신석기 시대 때 토기는 신석기 때는 뭐가 있었죠? 바로 대표적으로 빗살무늬 토기라는 게 있었었죠. 기억하시죠?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죠. 근데 빗살무늬 토기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토기도 있습니다. 이른 민무늬 토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 빗살무늬 토기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밑면이 뾰족하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빗살무늬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석기 시대 때 토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토기가 자, 청동기 시대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청동기 시대 때 토기 이름은요.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토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민무늬 토기가 있어요. 자, 우리 신석기 시대 때 이름 민무늬 토기가 있었죠. 그런데 청동기가 되면 민무늬 토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토기로는요. 미송리식 토기라는 것도 있어요. 미송리식 토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팽이형 토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팽이형 토기도 있고요. 어, 이런 토기 등등등 다양한 토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차이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빗살무늬 토기는 끝이 뾰족했었잖아요. 민무늬 토기. 자, 일단 빗살무늬 토기는 빗살 무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민무늬라고 하는 것은 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민은 바로 무늬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늬가 들어가지 않은 토기예요. 그래서 이 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늬가 들어가지 않은 토기란 뜻입니다. 무늬가 없는 토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는요, 미송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한 토기다라고 해서 이름이 붙어졌는데요. 특징은 손잡이가 붙어 있어요. 이 미송리식 토기의 특징은요, 바로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요. 네. 자, 민무늬의 미는 뭐라 그랬죠? 여기는 뭐가 없다? 무늬가 없다. 무늬가 없는 톡이고요. 미송리식 톡이는요, 양쪽에 손잡이가 붙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 민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톡입니다. 왜냐하면 청동시대 때 민무늬 토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어, 미송리식 토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이 팽이양 토기는 저기 평안도하고 황해도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 토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살펴봤던 몇 가지 유물을 지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자, 유물 사진을 잠깐 볼게요. 네,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양한 유물 사진이 있어요. 전부 다 청동기 시대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살펴볼 건요. 요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거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긴 거 보이시죠? 바로 이게 무엇이다?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반달 돌칼입니다. 자, 반달 돌칼은 추수용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렇게 생긴 게 반달 돌칼이에요, 여러분들. 자, 요 반달 돌칼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딱 뚫려 있는 게 보이시죠? 이 구멍. 이 구멍으로 이제 끈을 엮어 가지고 손잡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딱 잡아요. 제 손이 보이시나요? 요렇게 딱 잡는 거예요. 네, 손잡이를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여기를 요렇게 뒤로 잡으면 돼요. 여기 끈을 연결을 해 가지고 여기 끈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손잡이를 연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달 돌칼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해가 가시나요? 자, 반달 돌칼은 주로 뭐 할 때 썼다? 이거는 추수용 도구입니다. 추수할 때 썼어요. 추수할 때 쓴 거. 자, 그다음 바로 이게 비파형 동검이에요. 이게 비파형 동검. 자, 비파 모양으로 생긴 칼이라는 뜻입니다. 비파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악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통통하게 생겼죠. 요 모양이 여기 통통하잖아요.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요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올록볼록. 비파라고 하는 악기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청동 시대 때 칼인데요. 요 비파형 동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에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이 아이의 이름을요, 다른 별명으로 붙여서요. 이거를 중국식 동검이라고도 해요. 이 아이를 별명을 주로 중국에서 많이 발견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올록볼록. 저는 이거를 보고 예전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분명히 검이면 칼이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저거를 들고 가서 어떻게 싸우지? 저걸로 적을 싸울 수가 있나? 저걸로 사람을 뵐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보면서도 과연 이걸로 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느낀 게 무엇이냐면요. 주로 청동기 때 유물은 이런 어떤 싸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상징성이 강한 도구였음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요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거 뭐처럼 생겼나요? 뭘로 보이세요? 막 무늬도 있죠. 일단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동그랗고요. 이상하네. 얘는 뭐지? 바로 이 아이가 네, 거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슨 거울? 거친 무늬 거울이에요. 이 친구가. 자, 거친 무늬 거울인데요. 여기 무늬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삼각형 무늬가 막 이렇게 삼각형에 기하학적인 무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구멍이 두 개가 뚫려 있네요. 자, 과연 이 거울은 뭐 하는 거울이었을까요? 과연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얼굴이 비춰질 것 같나요? 나중에 이 거울이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 다음에는 토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두 가지 토기인데요. 자, 이 토기의 특징을 보시면요. 우리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하고 다른 점이 일단 밑면이 평평하다는 거 아시겠죠? 밑면이 평평합니다. 무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젓갈색을 띠고 있죠. 네. 이게 바로 대표적인 민무늬 토기의 사진이에요. 자, 이 유물이 바로 민무늬 토기입니다. 자, 민무늬 토기는 다른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무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특징 어떻다? 자, 여기 밑면이 자, 바닥이 평평해요.
바닥은 평평합니다. 평평. 더 이상 뾰족하지 않아요. 네, 바닥은 평평. 그리고 무슨 색을 띠고 있죠? 얘는 젓갈색을 띠고 있네요. 젓갈색. 자, 그리고 특징 뭐가 없어요? 문이 없어요. 자, 요렇게 생겼죠. 이거는 우리 한반도를 대표하는 민무늬 톡이고요. 사실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요, 모두 다 요 평평한 바닥과 무늬가 없는 토기들이 많이 나온 게 청동기 시대였어요. 자, 그다음 요 그림을 보시면 양쪽에 손잡이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양쪽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요렇게. 보이시나요? 바닥이 역시 평평하죠. 네, 바로 이 토기가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자, 이 미송리식 토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미송리식 토기는 만약에 나온다면 누구하고 관계가 있다? 고조선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토기와 모습들입니다. 자, 이게 우리 청동시대 때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청동기 시대 때 생활 모습을 조금 살펴볼까요? 청동기 시대 때는 어떻게 살아갔느냐? 먼저 청동기 시대, 네, 지금 저희가 청동기니까요. 자, 청동기 시대의 생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생활입니다. 어, 저희가 앞에서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그러니까 농경이 시작된 건 신석기였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농경의 시작은 농경과 목축의 시작은 언제였다? 이게 시작된 건 배웠죠? 신석기였어요.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죠. 하지만 그러나 자, but 이때 뭐는 하지 않았다? 벼농사를 짓지는 않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신석기 시대 때는 농경은 시작되었지만 벼농사가 아니에요. 언니 뭐를 했죠? 주로 잡곡들을 생산했어요. 그래서 주로 잡곡을 생산하던 시절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벼농사가 시작된 게 언제냐?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 때는요, 농경이 본격화되어 이제는 신석기 때부터 농사 짓다 보니까 농사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그 덕분에 바로 뭐가 생기느냐? 벼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벼농사가 시작된 건 언제다? 청동기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요한 건 자, 농경이 시작된 건 신석기, 하지만 벼농사가 시작된 건 청동기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 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청동기 시대 때 뭐가 시작이었다? 바로 벼농사예요. 주로 어디서 했냐면요. 이거는 한반도 남부에서만 했어요.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벼농사는 한반도 남부 지역의 남부의 일부 습지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전역으로 되지는 못해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벼농사가요. 전국적으로 벼농사가 본격화되는 거는 사실은 조선 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선 후기에 모내기법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아니죠. 벼농사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모내기를 한 거는 그렇고요. 벼농사는 계속 하긴 해요. 근데 이 벼라고 하는 작물 자체가 사실은 조금 재배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벼농사가. 벼는 기후나 이런 어떤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작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라가 기본적으로 강수량이 일정하지가 않죠. 강수량의 변동이 심하고 또 특히 여름철에 비가 쏟아지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잘못했을 때 가뭄이 들면 사실 벼농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이 가능한 지역이 한반도 남부 지역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다우지고요. 그리고 습지잖아요. 습지니까 물 풍부하겠죠. 한반도 남부가 우리가 남부 지방이 다우지이기도 하지만 또 일조량도 많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벼농사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지 않았고 처음에 시작한 거는 한반도 남부 일부 습지에서만 가능했었다라는 거. 네,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이거 벼농사를 했음을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유물이 하나 있어요.
농경문이 농경문이 청동기라고 하는 유물이 있습니다. 농경문이 청동기. 청동기에 농사 짓는 모습이 이제 새겨져 있는 유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물을 통해서 농사 지었구나 청동시대 때, 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어, 생활에서 이번에는 거주를 보겠습니다. 주거. 신석기 때부터 집을 짓고 시작했죠. 움집. 근데 움집은 어떻게 하죠? 땅을 파고 지었잖아요. 그런데 청동 시대 때 주거는요, 조금 달라져요, 여러분들. 이제는 지상 가옥화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보다는 주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로 지상화가 돼요. 지상으로 많이 올라와요. 네, 여전히 움집입니다. 움집. 여전히 움집이지만 신석기보다는 좀 더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주로 어디다 집을 짓느냐? 이제는 강가보다는요, 주로 야산이나 구릉지에 많이 짓게 되었어요. 구릉지 주변, 네, 야산이나 구릉지 지대에 이런 데 마을을 이루고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배산임수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네. 배산임수가 뭐죠? 저희 나라 전통 취락 입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집이 있으면요. 이렇게 아이고,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지네요. 네, 이렇게 집이 있으면 집 뒤에 산이 있고요. 집 앞에는 이렇게 하천이 흘러야 돼요. 네, 이게 배산임수예요. 배가 등배자예요. 등 뒤에는 산이 있고 물을 임하고 있다. 그래서 방향은 항상 남향을 향합니다. 남쪽을 바라봐요. 그럼 이 북쪽, 집 뒤가 북쪽이 돼요. 집 뒤는 북쪽이라서 산이 있어요. 이 배산임수는 저희 나라가 겨울에 강력한 북서계절풍이 불어와요. 그럼 집 뒤에 산이 있으면 차가운 북서계절풍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남향을 바라보고 집을 짓게 되면요. 여름에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해져요. 남양집이. 그리고 앞에 하천이 흘러야 돼요. 하천이 흐르면 하천 주변에 뭐가 있죠? 바로 농경지가 있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취락의 입지 조건을 저희가 배산임수라고 하는데요. 이 배산임수는 저희가 전통 취락의 조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배산임수형 취락을 어, 형성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야산이나 구릉지에서 어떻게 배산임수의 취락을 형성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석기 시대보다 마을의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마을 규모도 커지더라라는 거죠. 마을 규모가 점점 커져요. 커져서 이제는 또 다양한 시설도 만들어져요. 다양한 시설. 어떤 다양한 시설이 있느냐? 이제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다 보니까 같이 작업장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뭐 공동 작업장 같은 것도 만들어집니다. 공동 작업장이나 또는 창고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창고. 뭐 이런 시설들을 갖추기 시작해요. 네, 이게 이제 신석기 때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게 사회 모습입니다. 사회 모습. 자, 신석기의 사회 모습은 어땠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자,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했죠. 그러면 일단 농사를 지어요. 자, 농경이 발달을 합니다. 농경이 더욱더 발달을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생산력이 증가해요. 그래서 생산력이 증대되더라. 생산력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농사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지어도 어떤 사람은 먹고 남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농사는 같이 지어도 이게 모두가 다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 농사라고 하는 건 나의 뜻보다는 인간의 의지보다는 하늘의 뜻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뭐 잘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못 될 때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농경을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도 남아요. 먹고 남는 것을 저희가 잉여 생산물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먹고 남는 잉여 생산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집은 농사가 잘 돼서 먹고 남는 게 많아요. 근데 어떤 집은 농사가 잘 안 돼서 먹고 남는 게 부족해요. 자, 바로 이 잉여 생산물의 발생이 무엇을 가져오느냐? 자연스럽게 사유재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유재산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이 사유재산이 바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되겠죠. 이 사유재산이 곧 무엇을 가지고 온다? 자연스럽게 빈부격차를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빈부격차에 따라서 힘이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지배층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피지배층이 되는 자연스럽게 계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농경이 발달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났죠. 결국 농경 발달하고 관계가 있어요. 농사가 되면서 생산량이 증대되면서 뭐가 생겨요? 먹고도 남아요. 먹고 남는 걸 뭐라고 한다? 잉여 생산물이 생겼어요. 이 잉여 생산물이 곧 뭐를 가져왔다? 이 사유재산을 만들었고요. 이 사유재산이 빈부격차를 가져오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생겨요? 계급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요겁니다. 바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뭐가 생겼다? 계급 발생이에요. 계급 발생. 이 계급 발생이 바로 청동기 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급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배와 피지배. 그럼 이 지배와 피지배를 만들어낸 계기가 무엇이다? 이거죠. 사유재산으로 인한 빈부격차. 결국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다 보니까 많고 적음의 차이가 생겼고 그것이 결국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계급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동기 시대 때 네, 계급을 뭐라고 부르느냐 조금 올릴게요. 네. 자, 청동기 시대 때 우리가 이 지배와 피지배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 지배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이 지배자를요. 자, 청동기 시대 하면 기억해야 될 거 뭐가 발생했다고요? 계급이죠, 계급. 네, 이 계급 발생을 따로 한 번 더, 네, 아유, 옆에다 적을게요. 자, 청동기 시대 때 대표적인, 네,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급 발생.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 계급을 뭐라 부른다고요, 우리가? 자, 군장이라고 불렀어요. 군장 또는 족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왜 부족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래서 군장 또는 족장이라고 불리는 이 지배자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군장 또는 족장은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지배자는 아닙니다. 군장과 족장, 어, 이 당시 청동기 시대 때 지배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지배도 있지만 경제력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바로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가진 지배자였어요. 이것을 가진 지배자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권력을 갖고 있지만 경제력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이 빈부격차로 인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생겼고 그 덕분에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지배자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경제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바로 이 지배자들은요, 자신이 지배자라고 하는 것을 뭐를 통해 정당화시키느냐? 이들은 자신의 이 지위를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신의 중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이 뭐라고 하냐? 당시에 이 마을 부족과 신의 자신이 중재자다. 내가 당신들과 이 신의 중재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로 정당화를 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뭐냐? 나 하늘하고 친해 이겁니다. 나 하늘하고 절친이야 이거거든요. 농경 사회에서는요. 하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농사라고 하는 게 하늘의 뜻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농경 사회가 되면서는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신앙이 생겼죠. 우리 신석기 때. 이런 초기 신앙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신에 대한 거, 하늘이나 천신에 대한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신석기 때까지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였어요. 평등 사회였는데 갑자기 어떤 한 인간이 나타나서 자, 오늘부터 내가 당신들을 지배할 거야. 내 말 들어. 내가 너희들의 지배자야.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이 평등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오늘부터 내가 지배자다. 그대들은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명령에 따라라. 이렇게 한다면 바로 욕할 것 같아요. 저거 제정신이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욕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지배자인 군장은 뭘 해야 돼요? 내가 너희와 신의 중재자라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줄 때 뭐를 사용하느냐? 바로 이 지배자의 힘을 가지는 도구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봤던 비파형 동검이나 또는 이런 거친 무늬 거울이나 청동 방울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이 자신이 지배자라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했어요. 특히 이때는 대부분의 지배자들은 전부 다 뭘 하느냐? 바로 재정일치를 얘기를 합니다. 재정일치. 이때가 재정일치 사회였어요. 그래서 재정일치를 보여줘야 해요. 재정일치는 제사와 정치의 일치입니다. 즉, 내가 신의 중재자로서 뭐를 한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일치는 뭐를 하느냐? 내가 하늘의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한다. 이것을 보여줘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도 지내면서 부족들을 통솔할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느냐? 저희 상상도를 잠깐 볼게요. 상상도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자, 저도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 시대에 내가 살았다면 어떨까? 자, 상상을 해보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요 지배자가 여기 요거 동그란 거 보이시죠? 요런 거 요거 요게 거울이에요. 거울. 청동 거울이고 여기 청동 방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청동 방울이니까 이 그림만 보면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현관문에 그 딸랑딸랑 종 달려 있는 집이 있으시죠? 네,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가 보통 풍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소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청동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청동은 어떻다? 얘는 귀해요. 귀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죠? 만들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귀하다 그랬죠. 귀하다는 것은 특별함이라고 했잖아요. 귀하다는 것은 이것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함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청동은 누구만 가진다? 청동은 지배자만 소유할 수 있었다. 그래서 청동은 언니 지배자들의 장신구나 무기로 이용한다라고 했었죠. 자, 청동을 가질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단 청동 요거 보이시죠? 요거 네, 색깔이 똑같죠, 여러분? 다른 색깔로 할게요. 이 색을 한번 볼까요? 이거 보이나요? 네, 요거 청동 방울입니다. 자, 청동은 귀에서 아무나 못 가져요. 그러면 청동 방울을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가지니까. 자,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청동 방울을 달고 다녀요. 이 사람이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이상해. 사람이 걷는데 뭔가 소리가 나거든요. 왜? 아무도 청동방울이 귀하니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몇몇만 가지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기한 거예요. 어머나, 사람이 걸으니까 소리가 나네? 그 다음,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청동 거울. 이걸 뭐 하냐? 이거는 일종의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 반사판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반사판. 자,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 사람들 앞에 나서요. 항상 나설 때는 뭐가 쨍쨍해야 되냐? 태양이 쨍쨍한 날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 사람들 앞에 나갑니다. 그럼 이 태양빛이 이 거울에 비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막 보고 있는 사람들은 자, 여기서 막 서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어라, 햇빛이 비쳐서 요 청동 거울에 비쳐서 빛이 막 나요. 빛이 막 나니까 어떤 느낌이겠어요? 빛이 막 나면 어이? 이 사람 주변에 막 빛이 나요. 아우라가 비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눈에는 우와 뭐야? 신이 정말 저 사람한테 계시를 내렸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이런 유물들을 이용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너희와 하늘의 중간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하늘의 뜻을 받아서 그대들을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은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네, 이런 식으로 유보를 이용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대부분의 권력자들은요, 어땠다? 하늘에 대한 제사, 하늘을 숭배하면서 부족을 지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것을 바로 재정일치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부분은 재정일치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재와 정이 하나인 겁니다. 즉, 이 제사 지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냐? 이거는 제사와 정치가 하나다라는 뜻이잖아요. 제사와 정치를 합쳤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제사는요, 종교적인 걸 말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지배자와 종교적 지배자이면서 동시에 뭐도 한다? 정치적 지배도 한다. 이것을 동시에 한다라는 뜻이 바로 재정일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상상도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조금 이야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되셨나요?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휙! 자, 이렇게 해서 계급이 발생을 해서 재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지배자들은요, 당연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지배자들이 죽으면 이제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무덤이 있습니다. 자, 이때 대표적인 무덤은 무엇이 있느냐? 무덤은요, 여러분들 아무나의 무덤은 아니에요. 항상 대표적인 지배자들의 무덤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고인돌이나 또는 돌널 무덤입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는 바로 이 고인돌이에요. 고인돌과 돌널 무덤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이고요. 당시에 주로 이 지배층들이 죽었을 때 묻는 무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무덤에는요, 다양한 뭐도 있느냐? 무덤만 있진 않아요. 여기에 다양한 청동기 유물을 같이 넣어서 묻었어요. 청동기 유물도 넣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껴묵거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함께 묻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저희가 하나 볼 거는 뭘 보냐? 바로 고인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짜잔. 이렇게 생긴 게 여러분들 뭐다? 고인돌이에요. 보셨죠? 자, 제가 지금 고인돌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두 가지 그림. 자, 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그림 먼저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음, 요 둘 다 고인돌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자 모양이 조금 다른데 다른 모양을 잘 보시면 요거는 위에가 여기 덮개돌이고요. 요 덮개돌. 네, 그리고 여기가 괸돌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아무래도 평평한 덮개돌에 괸돌이 되게 이렇게 길게 생겼죠. 그런데 요거는 큰 덮개돌에 괸돌이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예전에는 뭐라 불렀느냐? 예전에는 이 아이를 뭐라 불렀냐면 이쪽을요. 옛날에는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불렀어요. 북방식. 그리고 얘는 남방식 고인돌이다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느냐? 주로 이 친구는 북쪽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이쪽은 남쪽에서 많이 발견돼서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요. 뭐라고 부르느냐?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자, 이 친구는 탁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넓은 큰 덮개돌에 밑에 긴 괸돌, 탁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바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불러요. 자, 특히 탁자식 고인돌은요, 여러분들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친구는요, 바로 고조선의 세력 범위하고 연결이 돼요. 탁자식 고인돌. 그래서 이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되는 지역하고요, 분포 지역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였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뭐라 부르느냐? 되게 이렇게 큰 네모난 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요. 바둑판 모양으로 생겼다고요. 그래서 바둑판식 고인돌. 저는 되게 오래됐어요. 대학 시절이니까 꽤 오래전인데 거의 한 20년도 더 됐거든요. 남부 지역에 저희가 이제 답사를 갔어요. 제가 남해안 지역에 답사를 갔다가 어떤 한 마을에 들렀어요. 그 마을이 이제 고인돌이 있었거든요. 바둑판식 고인돌이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길 가는데 이런 게 있는데 요 돌이 보기에 작아 보이죠? 정말 큽니다. 진짜 요 돌 위에 여기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 바둑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요 뒤에 윗면 면적이요. 넓어요. 그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 고인돌을 보고 와, 이 돌 요 위에 올라가서 평평하니까 돗자리 깔아놓고 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답사를 다닐 때 이 친구가 고인돌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이 밑에 있는 괸돌이 이 풀들을 가려서 잘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다 보면 '그냥 큰 돌이 하나 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는 인제 그때가 인제 교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아 저게 고인돌이구나. 아 얘가 괸돌이었구나.'라는 걸 알겠죠. 저는 처음에 이 고인돌을 봤을 때 이 바둑파시 고인돌 보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네. 실제로 봤을 보면 좀 다릅니다. 제가 답사 갔던 지역은요. 논 한가운데도 이게 있었어요. 네. 그 지역에 농사 짓던 분들이 논이었는데 이 고인돌이 있는 곳은 빼고 삥 둘러서 농사를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또 어떤 할머니 댁을 방문했는데 그 댁은 마당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이 아이를 빼고 집을 지어야 했어요. 실제로 이 고인돌 주변으로는 이렇게 둘러쳐져서 이제 그 손 대지 못하도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집 한가운데 있었어요. 되게 특이한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20 년도 더 됐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저는 이 실물을 봤답니다. 자, 이런 고인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느냐? 자, 이 고인돌은요. 그냥 일반인의 무덤이 아닙니다. 누구의 무덤이다? 이 고인돌은 지배층의 무덤임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지배층의 무덤이었습니다. 지배층의 무덤. 자, 이게 지배층의 무덤임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위에 있는 덮개돌의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 덮개돌은요. 무게가 80톤에 이르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돌을 옮기려면요. 당시에는 포크레인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기계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옮겨야 돼요. 그럼 이러한 큰 덮개돌을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을 동원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 그런 수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힘을 가진 권력자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대표적인 고인돌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런 모습의 무덤이 나오면 아 이건 언제다? 정동기 시대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밑에 쪼매난 게 하나 보이시나요? 네, 이걸 제가 확대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요거 아직 사용법을 잘 모릅니다. 자, 이거 보이시나요? 자, 제가 확대를 시켰어요, 여러분들. 요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고인돌이죠? 똑같죠? 근데 차이점 하나 아실까요? 자, 요와 요와 차이점. 분명히 얘는 괸돌이 어때요? 어잉? 괸돌이 두 개밖에 없는데 얘는 괸돌이 몇 개예요, 지금? 여기도 괸돌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위에 덮개돌이 있네요. 그죠?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바로 영국입니다. 네, 영국에서 발견된 고인돌이에요, 이거는. 자, 영국에서 발견된 고인돌이었어요. 아이고, 네. 네. 자, 영국에서 발견된 고인돌이에요. 보이시나요? 자, 그 말은 이건 어떤 뜻일까요,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의 고인돌과 영국에서 발견된 고인돌의 모습이 어떻다? 비슷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 얘기는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는 하나의 거성 문화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많은 고인돌 분포 지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 유적지로 우리나라 고인돌 유적지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인돌 유적지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유적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볼 수 있는 유적들도 있답니다. 고인돌 유적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런 고인돌은 어디에 분포하느냐? 짜잔. 네, 보이시나요? 주로 우리나라 이 탁자식과 바둑판식 고인돌의 분포 지역인데 제가 아까 북방식과 남방식이라고 얼핏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잘 보세요. 자, 요 네모 모양이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주로 네모가 어디에 많으냐? 요런 데 네모가 있어요. 여기 네모가 있어요. 음, 자, 주로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네모는요, 요 탁자식은요, 주로 이런 데 있습니다. 요런 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로 분포를 해요. 탁자식이. 네, 이런 데 있다면, 바둑판식은요, 요 바둑판식은 어디에 있느냐? 바둑판식은 여기 제일 많아요. 여기. 그런데 여기만 있느냐? 여기도 얼핏 몇 군데 있어요, 여러분들. 요런 데도 조금씩 있어요. 네, 주로 남부지방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조건 하나의 고인돌이 어느 지역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남방식, 북방식을 나눴다면 지금 우리나라 고인돌이 어떻게 해요? 이게 골고루 분포해서 지금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탁자식과 바둑판식. 그런데 아무래도 이 바둑판식 고인돌은 주로 남부 지방에 집중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답사갔던 지역이 이쪽 지역이었어요. 네, 여기였어요. 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바둑판식 고인돌을 구경할 수 있었답니다. 네. 자, 요 정도 여러분들 지도를 잠깐 봐주시면 좋아요. 자, 다시. 주로 탁자식은 주로 네, 중북부 지역이 많은 편이고, 바둑판식은 남부 지역이 많은 편인데,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쪽은 여러분들 고인돌 짜임새예요. 아까 탁자식 고인돌 있죠, 여러분들. 탁자식 고인돌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요렇게 괸돌이 있고 위에 납작한 덮개돌을 덮는 이런 형태예요. 자, 잘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괸돌이 여기 있죠. 여기 두 개 괸돌. 네, 괸돌이 있고 요 위에 덮개를 덮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무덤방이 있잖아요. 무덤방. 지금은 이곳이 다 비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무덤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돌을 막아요. 그러니까 요 두 돌 사이에 여기가 원래는 막혀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무덤이었는데 요 돌만 깨버리면 안에 있는 유물들을 꺼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 있는 게 도굴이 다 되어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가 요거 바둑판식은요. 자, 여기 내 바닥에 보시면 얘는 덮개돌이 엄청 크죠. 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받침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쐐기돌도 있고, 네. 여기 뚜껑이 있고 바닥돌이 있고 여기 돌무지가 있죠. 덮개돌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이제 돌을 세워요. 그리고 여기 땅 밑에 구덩이를 파는 걸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땅이에요. 여기가 지상이에요. 여기가 지하거든요. 그래서 바둑판식은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이에다가 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했으면 요 밑에 땅을 파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죠? 땅을 파서 보시면 이렇게 돌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여기 돌로 이 안에 뭔가를 넣고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얘를 세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덩이를 판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한다? 얘는 땅 위에다가 이렇게 괸돌 이렇게 하고 요 사이를 막아서 여기다가 한다면 요거는 이렇게 땅을 파서 요 밑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요 위에다가 만든 거죠. 구덩이식으로 구덩이를 팠다라는 뜻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덩식이에요. 구덩식. 바둑판식을 다른 말로 구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자, 요렇게 된 게 저희가 아는 바로 고인돌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고인돌 모양이 생겼어요. 아까도 봤지만 여기 탁자식은 요 사이에 원래는 뭐가 있어요? 뭔가 막아놨어야 되겠죠? 네, 막고 요 안에 뭐 무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됐고 얘는 요 밑에 있었겠죠? 네,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겁니다. 구덩식과 구덩이를 파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대표적인 고인돌이에요. 바로 지배층의 무덤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덤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자, 무덤은 무엇을 뜻한다? 이 무덤은 과거에 지배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지배층의 무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배층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지배자의 등장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는 뭐를 보느냐. 그다음은 어 사회 모습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직업이 있어요. 어 인제 점점 청동기 시대가 되면 직업의 분화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직업의 분화가 나타나는데 주로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나누어져요. 쉽게 말하면 남자는 뭘 하겠어요? 남자는 주로 농사를 짓거나 또는 뭐를 한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죠. 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그럼 여자는 뭐를 하느냐? 여자는 집에서, 네, 집에서 일을 하죠. 집안일 주로. 이렇게 집안일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직업의 분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말고 이제 청동기 제작을 하는, 네, 청동기 제작 전문가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작 전문가도 나타나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직업의 분화가 생긴 것도 바로 청동기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청동기 시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볼까요? 청동기 시대 생활 모습을 한번 정리를 하면 생활 모습, 자, 농경이 시작된 건 신석기였지만 바로 벼농사가 시작된 게 청동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그다음 주거를 살펴보면 자, 주로 어떻게 되었다? 청동기 시대 때는 주로 여전히 움집입니다. 움집이지만 주로 뭐 지상으로 올라왔다라는 거. 그리고 주로 어디에 이제는 야산이나 구릉지 같은 곳에 집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농경이 발달하였다라는 거죠. 농경 발달. 자, 농경이 발달을 하면서 뭐가 증대됐다? 생산량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잉여 생산물 먹고 남아요. 먹고 남는 잉여 생산물이 발생을 했고 이것 때문에 사유재산이 생겼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바로 뭐가 등장했다? 계급이 생겼다. 그래서 지배, 피지배. 이때 등장한 계급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군장 또는 족장이라 부르고 이들은 모두가 뭐였어요? 재정일치였다라는 거. 제사와 정치가 하나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지배자의 무덤을 우리는 고인돌 돌럴 무덤이 있는데 특히 아까 고인돌 살펴보셨죠? 네. 그리고 직업이 분화가 되어서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도 청동기 시대였어요. 자,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에 살펴볼 거 아까 우리가 고인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유물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유물 중에서 제가 하나 살펴볼 유물이 더 있어요. 짜잔, 이게 무엇이냐?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 울산 방구대 바위 그림이에요. 네. 자, 울산 방구대 바위 그림인데 혹시 울산 방구대 바위 그림을 아시나요? 어, 이 울산 방구대 바위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가시면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주로 신석기 시대부터 제작된 바위 그림인데요. 여기에는 각종 동물의 사냥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1995년 국보로 지정된 거예요, 이게. 자, 자세히 보면요. 여기 돌고래가 보여요. 고래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여기 뭐 여기 사슴도 있고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를 뜻하느냐? 고기잡이와 사냥의 풍성함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네, 이런 의미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 울산 방구대 바위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가면 뭐 저기 고령 가시면 그 알터 바위 그림도 있긴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이 뭐냐? 당시에도 여전히 다산과 풍요를 기원했어요. 주로 이 그림들이 농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뭐 하늘이나 태양에 대한 숭배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 시대 때 사람들이 무엇을 기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